전국의 주요 현안을 날카롭게 짚어보는 시간, 평론을 부탁해입니다. 이종건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결선을 앞둔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오늘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예, 같은 전선으로 보였던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이제 결선을 앞두고 있는데 당내 반대 진영에 대해서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찬탄파에 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포용 전략으로 좀 태세 전환을 한 모양새인데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고요. 반면 장동혁 후보는 이제 친한계 가당 친한계에 대해서 탈당 조치를 하겠냐는 질문에 이제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징계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좀 두 후보 간의 전략 차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정치는 내 편 만들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편 만들기가 무슨 뜻이냐? 한 표라도 더 갖고 오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결선 투표잖아요. 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어떤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아스팔트 집회를 했던 그런 당원들이나 혹은 지지자들이 상징되는 두 사람이 지금 붙었어요. 그러면 지지층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탈락한 찬탄파의 표를 누가 흡수하느냐인데 장동혁 후보는 흡수하지 않겠다. 나는 더 강경하게 해서 지금의 기존의 어떤 지지층을 더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최고위원 득표율을 한번 봤을 거예요. 최고위원 득표율에서 자기와 같은 어떤 그룹에 있었던 김재원 최고가 좀 고전을 했어요. 3위를 했잖아요. 벌써 4번이나 최고위원에 나왔고 이 전국적 인지도도 높고 한데 전국적 인지도가 낮은 김민수 전 대변인 이번에 최고위원 된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사실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간신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봤을 때 김주현 최고 저렇게 지금 고전화하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그 표는 어차피 같은 진영의 표인데 나한테 필요한 건 뭘까?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청년 최고로 보세요. 우재준하고 그다음에 최수진 이 두 사람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우재준 찬탄파가 이겼어요. 그럼 찬탄 단 둘이 붙었을 때 찬탄파의 어떤 이 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어떤 지금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정치인들이 아무 일 없이 만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SNS에 당원들을 향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라는 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의미를 담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한계 쪽에서는 장 후보보다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게 낫다. 좀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양쪽 다 지금 뭐랄까 호응을 하고 있어요. 메아리처럼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이냐? 전환길이냐. 지난번에 왜 모 방송국에서 이게 예능처럼 그 TV 토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장동혁 후보한테 마치 공천을 주려면 누굴 주겠습니까 하고 한동훈 전환길 했을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전환길이라고 0.3초도 안 돼서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겨냥했는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이다. 나는 한동훈을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보궐에 나올 건가 아니면 뭐 지방선거에 나올 건가. 근데 보궐 쪽으로 지금 마음이 굳혔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장동혁 후보의 스탠스와 김문수 후보의 스탠스는 나의 어떤 그 공천만이 아니라 찬탄의 어떤 지분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 지방선거도 있고 하잖아요. 그 지분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들리고 어차피 그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TK 쪽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방선거에 공천을 주고 싶은 사람이. 근데 겹치잖아요. 장동혁 후보하고 TK와 관련해서. 장동혁 후보는 충청도지만 장동혁 후보를 미는 현역 의원들이나 그룹을 보면 TK가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TK의 혈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적의 적은 아군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대표의 이런 조합 조금 이제 낯설기는 합니다. 김 후보가 지금 당 대표로 선출되는 게 이제 당면 과제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이제 어쨌든 대선을 목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 다 이제 차기 주자로 꼽히는 분들인데 뭐 이러한 연대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대선을 위해서는 두 번의 큰 산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는 지방선거, 두 번째는
총선입니다. 예. 지방선거부터 사실은 하나의 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으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 당을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소나기에 예. 그립 딱 장악하지는 네.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장악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지방선거까지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계속 이 부침이 심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안 나온 이유도 사실은 지방선거를 넘어서 이제 총선이나 혹은 대선 가기 전에 이 당의 어떤 흔들리는 정계 개편이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같은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선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주류가 어떤 의미에서는 특검에서 쓸려가지 않으려면 네.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권력을. 만약 여기서 권력을 놓으면 특검이 만약 치고 들어왔을 때 당이 방어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을 테고 네. 그랬을 때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이걸 쇄신하려면 혁신하려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손을 잡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일단 지방선거는 함께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장동혁 후보는 반대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런 태세 전환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와 이제 한 대표의 밀착 구도가 오히려 자신에겐 좀 유리하다라는 입장인데 지금의 이런 강경한 태도를 당 대표가 그러니까 당 대표 전당대 이후에도 좀 이어간다면 이 당내에서의 그런 세력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그런데 예. 중요한 건 일단 이 당은 최고위가 의결기구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1인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는 아니더라도 최고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표의 어떤 독주도 어느 정도는 예. 막아낼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지명직 최고나 이렇게 아무리 뭐 넣는다 그래도 김재원 그다음에 우재준 양양자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와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최고위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3명이나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신 쪽에 신동욱 후보와 그다음에 신동욱 최고와 김인수 최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3대 2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팽팽하죠. 장동혁 후보가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죠. 지금 지난번 찬탄한 사람들 내보내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실제로 내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최고위를 전부 다 자기 사람들 하면 윤리위가 낸 거를 뭐 그냥 추인해 줄 수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어떤 선명성, 장동혁 후보의 선명성은 자신이 사실 1.5선 3년밖에 안 했어요. 네. 국회 성의원을 지금 재선이라고는 하나. 그러니까 인지도도 낮고 한데 그것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근데 성공을 했죠. 김문수 후보하고 지금 결선을 하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정말. 근데 그걸 해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변화시킬 수는 없죠. 지금 그렇게 끌어올린 걸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러한 좀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예방은커녕 악수도 안 했던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화환을 보냈네요. 그리고 전청래 대표는 이제 근데 같은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10번, 100번도 해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과 행동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인데 어떤 게 더 진심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꽃은 네. 사람이 아니어도 보낼 수 있나 보죠. 예. 농담입니다. 저는 투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아니어서 악수를 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 자기 지지층은 열광하게 만들겠지만 국민들로 봤을 때는 아니 집권 여당 대표가 대화를 하지 않고 싸우겠다. 야당 대표는 싸우겠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가능하냐. 네. 지지율에 어떤 영향도 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그 말을 되풀이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꽃을 보내는 건 기본적으로 뭐 당에서 보냈다. 당 사무실에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 당 해체 이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거를 요구할 수 없어요. 현재 어떤 그 정당 해산은 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을 해갖고 법무부 장관이 소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결을 하면 그걸 이제 정부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일단 이 당이 좀 더
반탄파가 돼야 돼요. 반탄파가 네. 돼서 굉장히 강경하고 그다음에 윤허개인을 하고 그런 정당으로 완전히 뭐 이미지가 되면 네. 그땐 저 봐라 지금 저런 어떤 정당이다 하고 법을 바꿀 수가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내란 정당이다라고 미리 이런 어떤 뭐랄까요 선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네. 그 입법도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과 이제 정청래 대표라면 김문수와 장동혁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저도 0.3초도 안 네. 걸려서 답을 하면 장동혁 후보겠죠. 네. 당연히 그나마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의 강경 이미지가 조금 바뀔 거예요. 당대표가 되면 왜냐하면 일단 기득권들이 지난번에 단일화 안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이 사람은 자기의 야욕이 있다.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한다. 이게 이제 굳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TK 목장의 혈투가 시작이 돼요. 지방선거와 네. 관련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또다시 강경하게만 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동혁 후보가 되는 게 자신들이 국민의힘을 어떤 이미지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두 후보도 입장이 조금 바뀐 게 당대표가 되면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을 하겠다 좀 선회를 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좀 여야 간의 협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정치부 기자 오래 네. 하셨지만 악수도 안 하겠다라는 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사실 잘한 건 없어요. 저쪽이 악수를 안 한다 그래서 그래 당신이 악수를 안 한다니까 나도 안 해. 이거는 똑같은 어떤 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하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악수하고 만나겠다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정치가 교착됐을 때 모멘텀이 생기는 건 바로 선거예요. 상대당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 때 가서 이제 인사하고 예방하고 하면서 사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수 교체가 되고 또는 조문을 하러 갔을 때라든지 그런 계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물꼬는 저는 트인다고 생각을 해요. 뭐 상대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까 그 다음은 뭐 되냐 안 되냐는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 아예 대화도 안 하니까 일단은 모멘텀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특검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뭐 사실상 이제 전직 국무총리로서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서 있게 된 건데 구속 결정이 좀 나올 걸로 보시나요? 네. 일단 구속의 이 특검 발표를 보니까 방조더라고요. 저는 특검이 계속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특히나 CCTV 나온 다음부터는. 근데 이제 방조로 갔다는 건 그 소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좀 어렵다라는 거를 지금 캐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판단을 할 때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소명도 소명이지만 또 지금 사건의 중대성도 중대성이고 상당성도 있지만 그런데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어요. 증언을 아까 네 번이에요. 총 네 번을 나는 그날 알았다. 그다음에 선포문도 그날 받았다. 그다음에 이 선포문이 그럼 당신한테 있는 건 뭐 때문이냐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헌법재판소하고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하고 여기서 대답을 한 게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CCTV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특검에서 이러이러한 장면이 있다라고 들이밀면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들었다. 그다음에 양복 안주머니에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증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말이 바뀐 것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건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지금 관련되는 게 내각의 어떤 장관들과도 관련돼 있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통화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한 전 총리가 구속이 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저는 윤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통화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즉 윤 대통령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조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범도 아니거든요. 현재 어떤 구속의 사유를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혐의와 형량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 방조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도 전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담자로 기소할 때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통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아직 소환을 안 했으니까 통화 내용을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긴박한 순간에 한 총리의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 나는 그때 알았고 말릴 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 사람이 왜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느냐. 그 긴박한 순간에. 그렇다면 유추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영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을 본회의장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영을 받아서 지금 통화를 한 게 아니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그 수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실질적으로 이 당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당시 계엄을 알고 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까지도 수사가 연결이 되겠죠. 네, 그 지금 거대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좀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입법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노란봉투법도 이미 처리가 됐고 이제 상법 개정안도 이제 오늘 통과가 될 것으로 이제 더 센 상법 개정안이죠. 업그레이드가 된 상법 개정안인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러한 입법 드라이브가 좀 전체적으로 당의 좀 지지율에는 어떤 좀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일단 투트랙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친기업 이미지를 보이면서 기업의 어떤 경청을 하겠다, 어려움을 경청을 하겠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법과 관련돼서 특경법과 관련된 배임죄 같은 것들을 기업에 좀 더 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은 드라이브를 걸어요. 이해는 가요. 어떤 개혁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안은 사실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나중에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오만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이걸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저는 나중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에 더 센 그런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 집중 투표제가 있고 집중 투표제는 우리나라의 뭐 헤지펀드 등이 동원이 돼서 그래 한후 지금 그 이사를 몰아주게 되면서 의결권을 어느 정도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 경영권을 흔들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과 관련된 사업적 결정을 아예 단협의 어떤 이 의사결정에서 넣어버리는 것. 예를 들어서 해외에 투자를 한다. 해외에 공장을 세운다. 이런 것도 다 노조와 협상을 해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한국 GM 같은 경우 바로 우린 철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파업을 한다거나 만약 안 들어줄 경우 이렇게 되면 여기서 경영을 못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외국계 회사들이 일단 먼저 지금 굉장히 경고음을 지금 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역할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게 불가측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조국 위원장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에게 몇 번 사과한다고 해서 마음을 열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이번에는 2030 남성들의 약간 극우화를 지적하면서 용인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2030들을 좀 자극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발언의 좀 취지는 어떻게 보셨나요? 2030 세대가 지금 광화문에서 뭐 뛰쳐나와서 지금 시위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기를 비판한다라는 대목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왜 비판하냐? 이번에 사면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사면은 뭐죠? 공정성. 그러니까 공정하게 서로 경쟁을 해서 대학을 가고 또 대학에서 다른 어떤 직업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딸과 아들을 공정하지 않은 한 방법으로 서울대 교수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뭐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했기 때문에 2030은 분노하는 건데 자신의 어떤 그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2030이 저렇게 비판하니까 극우야
극우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거야라고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네. 이건 대중정당의 어떤 대표 또는 대중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대중정당이라는 건 어떠한 세대나 이 또 지지 이 뭐랄까요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지지를 받겠다는 게 대중정당인데 이건 완전히 세대를 편가름하면서 70 세대와 2030 세대는 극우니까 난 4050만 소구하면 돼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2030을 포기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떤 세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짐을 못 씌워주죠. 왜냐하면 네. 자기는 4050만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전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이어진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의 인터뷰는 방송 일정상 라이브 직전인 8시 30분부터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커피 쿠폰이 걸린 응원 댓글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당첨자는 실시간 댓글창과 고정 댓글을 통해 발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